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완전 신제품 미궁 효소사랑 출시.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약 드셔야죠. 우리 이제 약 안 먹는다. 예? 왜요? 우리 그 두배보낭칠 먹잖니. 당신 어제 밤늦게까지 술 드셨죠? 괜찮아요? 나 두배보낭칠 먹잖아. 예. 너 얼굴에 맛동산 다 어디 갔어? 몰라? 2배 보낭칠 먹었더니 없어졌네. 나 빼고 다 먹는구나. 진짜 보낭칠? 2배 보낭칠과 만나보세요. 레디! 웃음과 행복이 꽃피는 이곳 순간순간이 즐거운 곳 철학인문화대학교 지혜학교 혹시 이런 학교 어때요? 철학인문학대안학교 지혜학교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6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25 송채경입니다. 오늘 이후에 파파이스는 딱 한 번 남았어요, 이제. 예. 아껴서 보시고, 그 이후로도 뭐, 한겨레는 또 한겨레만의 방송을 이어갈 것이고, 저도 또한 나름의 방송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예고부터 하면, 그래서 다음 주가 파파이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팟캐스트는 마지막이 될 텐데, 수요일 6시 30분에, 다음 주. 30분 일찍 합니다. 6시 30분에. 장소는 어디라고? 디노체 컨벤션, 여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끼케가 2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게 700석짜리를 준비했습니다. 700석. 예. 왕십리 민자 역사 안에 있다고 하네요. 네. 700석짜리. 6시 반에 시작하고 6시부터 입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게스트를 약간만 미리 고지하면,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방송에 나오는 안희정 도지사가 나오고, 예. 그 외에, 파파이스 때문에 당선됐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김병기 의원, 예. 그리고 박주민 의원, 거의 99% 파파이스 때문에 당선된다고 하죠. 표창원 의원 등등, 한꺼번에 나오고, 그 외에도 이제 고정 게스트라든지. 예. 김보엽 기자 나오는 것도 소개해 주세요. 나올 필요 없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6시 반에 시작한다는 거고요. 오늘 주제는, 지난주부터 저희가 밀고 있는, 그래서 이미 이제 인터넷, 포털에 거의 모든 기사에는 다 실리고 있죠. 다스 누구 겁니까? 이게 시대의 질문이에요. 예. 이게 시대의 질문이냐면, 사실은 많은 질문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딱 하나 정해가지고 정확한 질문을 집요하게 해야 돼. 다스가 왜 중요하냐? 그 이전에 각하가 숨겨놓은 땅들도 다 연결되고, 그 이후에, 주가 조작을 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것도 다 연결되고, 그 한가운데 다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스가 140억을 돌려받았잖아요. 각하가 대통령일 때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돈을 그걸 뺏어간 거야. 여기서부터 다시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각하가 아니라 각하의 처남 그리고 형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공식적으로는 이 다스가 실소유자가 각하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계속 공소시효 남아있어요. 대통령 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친구랑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우다가도 애인하고도 사랑의 미로를 나누다가 다정하게 너는 참 예뻐, 다스 누구 건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예. 왜 광장에서 정치인들이 탄핵을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해서 결국 탄핵시켰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리기 대회. 이제 거의 마감했어요. 예, 마감해가지고 달력이 나옵니다.
달력이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고. 기괴한 작품들이 많아요. 예. 응? 이런 것도 있고. Enjoy My Life. 예. 달력으로 나옵니다. 예. 이런 것도 나오고. 자, 그리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거. 오케인키 다스까? 한 문장으로 아주 와닿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미오도 다스 한 번. 미오도 다스 한 번도 나오고. 패러디 작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저씨 이거 한 다스 얼마야 하는데 놀고 깜짝 놀랍니다. 다스는 누구일 것인지 압니까? 라고 다저스 선수에게 묻는 걸 패러디해서 계속 물어줘야 됩니다. 계속. 오늘도 계속 그 질문을 할 것이고. 파파이스 시청자 이벤트.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적폐를 찾아내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한겨레 TV 파파이스가 누르고 마이크로를 한 번 더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작업으로 고배율의 피사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리포트할 수 있는 누르고 마이크로는 실험실 연구원, 교사, 대학생들은 물론 초중고 자녀들에게도 착한 가격, 고품질의 현미경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누르고 단넷을 클릭해 보십시오. 파파이스 시청 후 한 줄 소감을 한겨레 TV 페이스북 메시지에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보내주시면 5분께 선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다질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정청래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다질, 전국 다스 질문 운동본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요, 저희가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청래당을 창당했죠. 이거는 3월 10일 날, 우리 청래당 미녀 삼총사가 헌재 재판소,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기뻐서 우는 장면. 근데 이 우리 청래당 당원들이 특별히 더 기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은 요날 3월 10일이 정청래 컷오프 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1년 전 3월 10일 날 제가 컷오프를 당했어요.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이때는 기뻐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이후에 좀 심드렁해진 틈을 타서 우리 청래당이 먼저 선봉에 서자.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고. 이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다든가 독일에 뭐 아니면 중동에 있건 남아프리카에 있든 간에 그 나라 말로 이거 좀 해주세요. 그 나라 말로 써가지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전에 우리 기사 한번 떴다가 고쳤다는데 구글 번역기에 EXX 뭐 하면은 리명박 딱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리명박 이렇게 치면 다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리명박 치고 영어로 딱 번역을 하면 다스, DAS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자. 그것도 지금 청래당에서 지금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네. 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각하께서 지금 10,000원짜리 드시고 계시는 거. 그리고 또, 무료, 무상급식 하고 있는 거. 요거는, 여러분 그 문재인 좋아요. 그 책 낸 그 고군 작가가 저희 청래당 당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주셨다. 이런 겁니다. 안민석 의원 닮았네, 이분은. 동생 아니에요? 아, 근데 저 친구도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인데 너무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트위터로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 그랬더니 바로 답을 했어요. 아무도 제 궁금증에 답을 안 해줘서 승질나서 인상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 나는 대답을 바로 해. 질문, 배추는 누구 겁니까? 바로 대답해요. 배추는 정청래, 제 겁니다. 근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건 아직 답변을 왜 듣지를 못했죠. 하여튼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다스는 누구야? 네 거겠니? 그래서 이건 JTBC에서 옵셔널 벤처스 있잖아요. 옵셔널 캐피털, 그 피해자들 140억 당신들 때문에 못 받았다. 고발했잖아요. 그것을 고발을 착수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체들에서 드디어 이제 다스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다음. 네. 이거는 드디어 한겨레도 한겨레도. 뛰어들었어요. 네. 한겨레는 옛날부터 많이 썼어요. 아니, 한겨레가 새로운 사실 기사에 썼어요. 뭐냐면은, 지난 특검 때, 이명박 그 실소유라고 우리 모두 생각하고 있는 다스의 140억, 50억대 비자금을 지난 특검 때 발견했어요. 2008년에 했던 특검에. 네. 발견했는데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당선자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공소시효가 중지했단 말이에요. 이건 특가법이거든요. 그럼 10년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따지면은 5년 더하면 15년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남았다. 남았다. 2022년.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왜냐면 이 자금이 언제적 자금이냐면 2003년에서 5년 사이의 자금으로 그때 이제 추정했거든요. 그러면 2003년에서 15년을 해도 2018년인 거예요. 그것도 남았고 2005년의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2020년까지 남은 거예요. 하여튼 대통령 재임 기간 5년은 그 공소시효 기간에서 제외되니까 참 다행이에요. 그 다스와 관련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요. 판도라. 판도라에서 지금 주진우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헤어스타일이. 왜 이랬어, 이거. 머리 어떡해.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갈 때 분장을 해주거든요. 저는 절대 그거 안 하거든. 분도 안 바르고. 얘는 이제 하란 대로 있었던 이렇게 해준 거야. 주진우가 아니라 주지순이지, 주지순. 심지어는 오촌 살인 사건까지 다뤘어요. 두바이 어떤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는 김호준의 블랙하우스에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뚝이 터졌다. 네. 그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인터넷에서 마치 광장에서 박근혜를 탄핵하느라고 외친 것처럼 외쳐대니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쓴 기사에도 다스가 달려있거든. 뭐든지 간에 모든 기자들에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용민 변호사가 변호를 하다 보니까 사건 기록을 다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 박용철 씨 실제로 시신 칼 찔린 상태를 제가 다 봤어요. 굉장히 끔찍한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역자, V자 이렇게 자상이 있다. 이게 꺾었다는 거지. 전문가가. 찌르고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꺾어서 돌려서 이렇게 빼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문 칼잡이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박지원 의원께 묻습니다. 아니 국민의당에서는 TBS 뉴스공장을 불법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국정원 댓글과 뭐가 다르냐. 뉴스공장을. 나는 근데 이런 거 참 기뻐요. 노이즈 마케팅을 해주고 아니 있잖아요. 그렇게 공격하면 나오지 말아야지. 국민의당은. 나는 너무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나와서 자기들 이득 볼 건 다 보고 또 국회에 가서는 김어준 공격하고 이거 김어준 제가 변호인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진우, 김어준 이 다 엉아가 다 지켜줍니다. 이제 갑질 많은 유통시장에 똥침을 날릴 때 딴지일보가 만든 신개념 마켓 딴지 마켓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갑이 되는 상호 갑질주의 원가 후리기 없이도 저렴한 가격 기자들의 취재로 검증된 상품들 명랑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라 딴지 마켓 마켓.딴지.com으로 접속하세요. 자, 안원구청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운동본부를 발족하신대요, 운동본부를. 여기 MB도 들어있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최태민, 전두환, MB, 재벌, 재산을 다 찾겠다는 거예요. 이 불법 형성 종잣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잠깐 설명을 들어가야 됩니다. 박정희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스위스 은행에 들어가 있다던 그 돈 8조 한 4천억 정도. 지금 환산하면 한 300조 되는 금액이죠. 이건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추정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미국 정부의 힘으로 그 스위스 은행을 따본 거죠. 예. 박정희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 그 수출입 관계에 다 손을 댔고요.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당시 우리가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고 네. 그때 농산물이 부족할 때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는데 다 손을 댔더라고요. 보니까. 원조나 차관도 떼먹고 꺾기하고 삥땅 친 거예요, 다.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게 뭐예요? 미국 하원 국제관계 소위 정문 보고서인데 네. 그 국회의원 이름입니다. 프레이저 보고서. 의원님 공부 좀 하시고요. 아니 그 조 프레이저라고 권투 선수가 있었잖아요. 최태민 씨가 살아있을 때 네. 박정희가 피살된 후에 네. 그 청와대 금고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9억은 박근혜와 전두환이 나눠가지고 나머지 금고에서 나온 돈이 그게 1톤 트럭 반 정도의 트럭이 그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안병호 장군이 1톤 트럭 반을 박근혜를 6개월간 쫓아다녀가지고 받았다는 그 돈의 원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종잣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네, 최태민 씨 방에 방 하나를 터서 금고로 만들어서 잔뜩 금괴와 예. 현금과 외화가 들어있었다고 이 방송에서도 했었죠. 그리고 최태민 금고에 있던 돈들은 이렇게 구국성교단이나 봉사단이나 또는 유경재단, 영남재단 예. 여기서 축적한 재산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명하죠, 사실. 이게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다 어딘가로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최순실 최근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그 안민석 의원하고 제가 독일을 한 서너 차례 다녀오면서 독일 재산을 저희들 찾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서 나중에 금액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이 가게가 소유한 기업도 찾고 방산비리에서 뭐 먹지 않았을까? 그 박정희 유경수 가계도를 제가 그려가지고 그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지금 넣고 있는 중인데요. 예. 웬만한 우리나라 재벌 그룹보다는 한 2개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H기업과 B기업은 이들의 돈을, 종잣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기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은닉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의해서 네. 이 회사의 자산처럼 관리되고 있는 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지목하고 있는 기업이 이미 있다. 2개 정도. 그리고 이제 차명이나 뭐 누군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재산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독일 재산만 이야기했었는데 국내에서도 최순실 일가의 재산들이 관리되고 지금 증식되고 있는 정황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들이죠. 자, 이명박 정권은 다스 누구 거냐? 지금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건데 이 다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이 도곡동 땅 판 돈이 다스로 들어갔고 네. 그 돈으로 BBK를 설립을 했고 BBK가 옵셔널 벤처스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그 김경준이가 그 돈을 가지고 날았다가 최근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사적으로 자기 돈을 찾기 위해서 청와대 조직을 이용했다는 것인데 거의 국정농단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차명 소유의 전국에 산지한 이명박 땅이 또 엄청 많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옥천 뭐 이런 거예요. 예, 충북 옥천 전국에 땅. 다 있어요, 전국에. 예. 제가 어제 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매출이 2조가 넘더라고요. 2조 7천억 가까이 돼 있고요. 예. 대통령 하는 시기에 엄청나게 컸어요, 회사가. 그래서 서울시장과 대통령 하는 시기에 계속 점프를 했더라고요. 네. 처음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몇백억 수준이었는데 2조 7천억이면 엄청난 대기업이죠. 근데 이게 불법으로 차명 소유했다는 게 밝혀지면 환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BBK 실소유주로 등록이 되면은 그 BBK 때문에 문제가 됐던 김경준 씨는 감옥에 갔었잖아요. 10년이나 갔죠. 그럼 공동으로 소유하고 같이 일을 했다면은 같이 감옥에 갈 수 있는. 김경준만큼 살아야 되는 거네, 일단. 최소한.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혐의가. 여기서는. 그 다음에 사자방이라고 사자방. 이건 너무 다 잘 아시는 것이고요. 사자방은 이거 뭐, 정권 차원에서 더 하고 있으니까요. 예. 정부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국민기업 포스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기업 포스코는 이명박근혜 양계 정권에서 최소한 20조 정도는 지금 말아먹은 거죠. 포스코가 많이 망가져서 예전 같은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예, 그걸 누가 빼먹었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근데 주로 이상득,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 시절부터 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포스코에서 뽑아먹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 쪽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그 내란죄로 그때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그 전두환법이 지금 통과가 돼 가지고 전두환 은닉 재산을 환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덜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겠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제3한수 법률도 지금도 다시... 통과가 돼가지고 그때 땅들이 많이 해소가 돼 있는데 아직도 지금도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자, 그럼 역할은 뭡니까? 특별법을 만들고. 이제 국민특별법을 만드는데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법사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또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치 지형상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법사위가 좀 어렵겠습니다. 예. 네, 법사위도 어렵고 바른정당에서 탈달해가지고 거기 자유한국당이 합쳐지면 더 어려워져요. 이 법을 지금 발의하고 준비하고 계신 의원 계신가요? 지금 한 의원님들이 4분 정도가 이 특별법을 발의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총괄할 수 있는 법이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이 국민재산 되찾기 관련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조율을 하면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특별법에 대해서는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그 특별법을 현행법으로는 지금 조사 자체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것도 있어요. 다 끝나버렸고 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불법 재산으로 우리가 확정을 하려 그러면은 정부를 대신하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은 자료를 입증을 갖다 대야 되는데 그걸 입증 책임을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스스로 밝혀서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켜야만 이 조사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조사 기관이 지금 우리가 검찰, 국세청, 관세청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정보 부재로 이분들이 지금 실제 조사를 못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영역별로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중간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쉽지 않은 싸움이네요. 법을 만드는 것부터.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건 민주당이 하는 거고. 예. 이건 국민운동본부는 지금 예. 총장님이 하는 겁니다. 예. 소위 이제 민간본부에서 수사 조사를 촉구한다. 근데 실제 그 전에 정보 수집도 따로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민간에서.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더 지금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독일하고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떠밀려서 지금 안 만들 수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기 전에 민간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운동법을. 25일 날 창립 총회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질 것이고 많은 참여자들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조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특별법 제정 운동을 하죠. 서명운동부터 시작해서. 같이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한 가지 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세월호 얘기가 조금 잊혀진 듯한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21일 22일 안산 화랑유연지에서 4.16 엄마 공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막 작품 만들고 전시 판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세월호 생명안전공원 만드는데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엄마들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토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김어준 총수는 못 올 것 같고 파파이스 애청자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안산 화랑유연지 그 분향수인데 있죠. 거기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저희 한겨레 TV에서 박주민 송채경의 법 바리바리라는 프로그램 새로 시작했는데 거기 출연을 하셔가지고 특별법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섭외하려고 진짜. 이거 진짜 아무도 안 시켰는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답답해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학결점에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답답하다. 왜 아무도 안 하냐. 저기 다 묻혀 있는데 그래서 혼자서 그냥 자기 돈으로 독일 차다니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답답한 거죠. 네? 드디어 이제 답답하다가 혼자 본부도 만들어서 이걸 혼자 힘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의 힘과 함께 가보려는 거잖아요. 네. 홈페이지 빨리 만들어주세요. 우리 국내보다 해외에서 너무 성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하여튼 이 시대 참 훌륭인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세계 누르고 마이크로
당신의 스마트폰이 400배율의 현미경으로 변신됩니다. 간단한 작업으로 피사체를 고배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리포트할 수 있는 누르고 마이크로는 실험실 연구원, 과학교사, 대학생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착한 가격, 고품질의 현미경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누르고 단넷에서 바로 주문하십시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다스 알짜 회사들의 대표가 이명박 아들 이시영 씨한테 넘어가고 있다. JTBC가 특종을 했죠. 일요신문에서 불쑥 갑자기 훅 특종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파이스 최초로 일요신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일요신문의 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회사, 문제 회사를 찾아냈어요. 두 가지 회사를. 이시영 씨가 대기업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재산을 물려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회사 하나하고, 그리고 다스와 굉장히 이상한 자금, 적어도 장부상으로는 거래가 일어나는 그 두 가지 회사를 딱 잡아냈어요. 그 회사가 뭐냐면 SM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SM이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부품 업체고요. 다스에 납품하는 건 다 자동차 관련이겠죠, 당연히. 예.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그런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1억짜리 회사였다 이거죠? 네. 자금이? 대표는 그 김진 씨라고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로 이렇게 알려진 분이고요. 다스의 부사장이었죠. 네, 다스 부사장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 물러났는데. 어쨌든 이 회사의 이제 등기 임원으로 올라 있는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김진 부사장이고 또 다른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제 이시영 씨. 그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이때까지 드러난 것 중에는 회사라는 게 처음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가요, 그러면? 이게 2015년 4월에 2년 전에. 네, 얼마 안 됐네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특히 다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데 그 다스로부터 또 일감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스에서 일감을 받아서 일로 확 주는 거예요. 다스가 현대 일감을 받아서 여기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감 받고 싶어도 못 받아서 폐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세운 다음에 처음부터 그냥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회사로 의심받는 그 회사로부터 일감을 그냥 받아가지고. 네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공장 정령인 거죠? 예. 네, 공장 정령이고. 근데 이게 지금 말한 대로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본 거죠. 거기 보면은, 이시영 씨가 나오는 거죠. 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고, 다스 자체가 현대자동차의 시트를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련, 뭐 천을 하든 뭐를 하든 하겠죠. 예. 관련 회사고. 본점은 여기 있습니다. 경주에. 등기부등본이나 뭐 등기사항을 많이 확인했다. 일 열심히 했다는 표시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회사의 조직도, 회사 내부도 잘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죠? 예. 네. 이시영 씨가 없어요, 근데 저. 예. 여기는 없다. 표시 안 나게 했다. 그렇죠. 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이시영 씨? 네. 이시영 씨가 최대 주주고요. 네. 그러니까 75%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 주인이에요. 회사 주인인데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이제 이게 왜 이상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해야 되나요? 네. 당신이 취재했잖아! 총수님이 나 하시는 줄 알고. 다스에서 이제 이렇게 2년간 55억을 지금 했다는 거죠? 네. 한 해에만 다스에서 SM으로 39억이 납품대금으로 가요. 네. 근데 그거 당연히 납품하니까 납품대금 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SM으로 일감이 가는데, 근데 SM이 만들어진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고, 또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은 자산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실제 자산이라고 하는 게 10억이라는 게 그 부채 같은 경우에도 자산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상 부채 더미 회사예요, SM이. 자본 잠식 됐다고 하죠. 예. 예. 돈을 다 까먹은 상태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예, 일종의 깡통 회사인데 저 회사가 그 다운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꽤 알짜 회사입니다. 예, 자산 규모도 한 400억 정도 되고 실제로 여기 있는 돈도 있고 다스로부터 원래 납품을 받던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2016년에 SM이 인수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얘는 91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다스하고 관계를 맺어온 특수관계 회사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자본금 1억짜리에다가 자본금도 다 까먹은 회사가 여기에 최소한 40배 이상 큰 자산만 따져도, 그리고 실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큰 회사죠. 예. 얘가 꿀꺽 먹었어요. 얘가 얘를 먹어야 되는데 얘가 얘를 먹었어요.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예.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누가 자금을 SM 쪽으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직접 개인이 뭐 투자를 하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면은 이게 인수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의심했던 거는 그럼 그 투자한 사람이 누굴까? 돈을 대준 사람이 누굴까? 돈을 대줬거나 아니면 이 회사 자체도 사실은 특수관계여서 다수하고 야, 줘 해서 주는 걸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SM이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산 거고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산 게 아니라면 얘가 얘한테 갖다 바친 거죠. 아니면 SM이라는 회사가 애초에 다운을 인수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 뭐 그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는 당연히 건가요? 있죠. 예. 그러면 회사를 얘를 먹으려고 얘를 세운 거죠. 왜냐하면 이 다운에는 이시영 씨의 아들의 지분이 없거든요. 하나도. 네. 여기 회사를 먹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은. 그래서 요렇게 하나 만들어서 얘를 먹은 거예요. 일단. 요것만 먹으려고 했는지 앞으로 다스 관련된 알짜배기 계열사들이나 혹은 그 관계사들 다 먹으려고 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요거 먹은 건 잡힌 거지. 그거를 누가 했느냐? 강영석 기자가 잡았다. 예. 아, 고맙습니다. 예. 대기업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잘해야 돼요. 그 최근에 그 하림이라고 닭고기 기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그 올품이라는 회사 만들어서 그 뭐 경영승계했다가 굉장히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회사를 줄 때 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안 주고 밑에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계열사 비상장 상태였는데 싹 먹게 하는 거죠. 다른. 근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직접 예,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그렇죠. 예. 삼성이 왜 그랬겠어. 아빠 재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다가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몰래 할 수 있잖아. 네, 이렇게 누군가 추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몰래 넘기는 거죠, 몰래.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회사로 이제 일감을 많이 몰아줘서 예 경영승계를 하려고 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현대도 알려져 있죠. 글로비스라고 하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계열사들이 다 일감 몰아주는 거야. 돈 잘 벌게. 예.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키워서 승계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상. 그냥 드러내놓고 승계하지 않고 그런 편법을 쓰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2년 전에 그걸 시작했다라고 볼 정황을 처음으로 잡아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에게.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다스도 그럼 이명박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작업을 한 거죠. 그 JTBC가 중국에 이명박 아들에게 회사를 넘기고 있다는 걸 잡아낸 것도 중요한 거고 이것도 전혀 다른 갈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찾은 거예요? 그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진짜 우연히 찾았어요. 우연히 찾았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누구한테 막 제보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러는데 사실 뭐 다스 관계한 사람이랑 통화는 하긴 했는데 그분도 SM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냥 그 뒤져보다가 그 전자공시 보면은 다스랑 거래를 하는 회사가 다 나와요. 그래서 네. 그거 확인하려고 맘먹으면은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제가 오히려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걸 언제 시작한 거예요? 이 다스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게 그 추석 이후에 예. 아 진짜 얼마 안 되네. 또 하나 중요한 걸 잡아냈어요. 이 SB 글로벌 로지스하고 다스하고도 이상한 거래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SB글로벌 로지스는 다스의 그 포장지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근데 포장지 같은 것도 잘 아시겠지만 그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포장지 회사 만들어서 보통 대기업들이 저런 식으로 일감 몰아주고 많이 해왔어요. 조카가 하는 거예요. 조카 다 가족 기업이에요. 조카가 예. 하는 건데
조카가 하는 기업인데 저분이 이제 그 이상은 회장 아들이죠. 근데 저 회사가 2010년에 경주에 공장을 세우고 다스로부터 매년 이제 일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0억 원대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200억 원대까지 일감을 받는데 그 희한하게 지난해에 그 이것도 그냥 그 이제 회계상 나온 건데 다스가 납품을 받는 업체니까 당연히 다스가 저 회사로 돈을 줘야 돼, SB로 돈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SB가 갑자기 다스한테 돈을 준 걸로 나오는 거예요. 1,485억을. 예, 그 다스한테는 이게 매입으로 잡히는 건데, 예, 1,485억을 지급을 하고 또 다스는 SB글로비스랑 거래가 끊긴 걸로 그렇게 그 회계상에 나옵니다. 포장지는 납품받고 돈은 다스가 일로 줘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이 조그만 회사가 여기다가 1,485억을 줬다고 장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회사 SB글로비스도 자산이 100억이 안 되는 회사라서 1,485억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굉장히 이상한 걸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 기사가 나가자. 예. 원래는 여기서 이제 1,485억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 네. 잡아낸 거야, 이거 보다가. 뭐가 이렇게 튀게 많아?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예, 회계 공증도 받았어요. 예. 네. 이게 그냥 장부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공시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회계사가 다 본 거거든요. 근데 기사가 나가자 고쳤어요. 이렇게. 이게 어제자로 고쳤습니다. 어제자로. 고칠 수도 있는 건가요? 자기네들이? 고칠 수도 마음대로? 있죠. 마음대로 고친다기보다는 뭐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어떻게 1,400억을 잘못 계산하냐고. 그거를 7,500만 원으로 고쳤어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었죠. 뭐냐면 돈을 안 줬는데 장부상 이 돈을 준 걸로 처리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네. 라는 설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설은 실제 돈을 줬다. 실제 돈을 줬는데 그 돈은 어딘가에서 들어온 돈을 여기서 한번 세탁해서 들어왔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안원구 청장이 말해서 저도 그렇게 동의했어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안원구. 기사로 보통 많이 보시는 게 막 분식회계 이러잖아요. 다른 게 분식회계가 아니라 이런 게 분식회계입니다. 예, 말 그대로 회계를 조작한 거기 때문에 혹은 이제 회계를 고의적으로 뭔가 이유에 필요에 의해서 저렇게 했다면은 이게 분식회계고 이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SB 글로벌 로지스? 저기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그 정상적인 회사고 정상적으로 다스와 거래하는 회사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억울하다. 그리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제 둘 중에 하나 가능성. 진짜로 돈이 갔거나 아니면 그렇게 분식회계를 했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의혹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돈이 갔으면 분식회계보다 더 큰 거죠. 그 돈은 어디서 왔어? 그 돈은 어디서 와가지고 다스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돈이에요. 또 어쨌든 바꿨다. 혹시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다스나 관계자를 통하다가 네. 기사에는 쓰지 않았는데 예. 오프 더 레코드로 한 얘기 중에 오늘 공개할 만한 내용 없어요? 의심 가는 구석이나? 다스의 그 이제 주요 결제 라인 중에서 예, 뭐 결제 라인 무슨 뭐 과장, 뭐 부장 그리고 뭐 부사장, 사장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스에는 그 이제 합의 결제라는 그런 뭐 제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합의 결제. 예. 근데 그 합의 결제 라인에 그 이시영 씨가 2014년부터 있던 건지 확인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회사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시영 씨가 합의해야만 예. 사실상 결제해야만 하는 거구나. 네. 지금 직책이 전문가요? 상무로 아마. 상무.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CFO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공식화된 것이고 공식화되기 전에도 전에부터.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오케이 해야 회사 돈을 쓸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래서 다스의 그 이제 합의 결제 라인에 누가 있냐면 저기 보이는 그 이제 이동영 예, 부사장이죠. 저분이랑 이시영 씨랑 같이 이렇게 합의 결제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혹시 그 뭐 형제 회사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형제 회사라고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표가 복잡해질까봐 그 기사에도 못 넣었는데 다운은 또 다운에 또 그 새끼 회사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도. 예. 근데 해암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또 회사가 또 있고 또 예, 또 이게 격가지로 이게 100개가 넘어요, 다스 주변에 관련 회사가. 자, 이제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PL이 4개나 있네요. 예.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현미경. 스마트폰에 장착을 하면 초소형 현미경이 됩니다. 400배율로. 오, 전자 현미경, 초소형 현미경으로 400배 배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한 것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조 지폐 판별도 가능합니다. 오, 재밌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누르고 마이크로. 자, 그 다음 해주세요. 착한 콜 대리운전. 기부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모토를 가진 착한 콜 대리운전입니다. 창립 3년이 지난 지금 기부금이 2억 원을 육박했습니다. 오, 2억 원이나 기부를 하셨다고 하고요. 시민사회, 문화예술, 언론, 노동, 복지단체 등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착한 콜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신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밝아질 수 있게 착한 콜 대리운전도 함께 하겠습니다. 딴지가 업어 키운 스테디셀러 미궁 대장사랑 자매품 효소사랑도 출시했습니다. 내 소화기관의 실소유주가 되십시오. 센스 있어 이분. 근감소증 예방 캠페인 트라이40입니다. 40cm 의자에 앉아 한 발로만 일어나 보세요. 물론 팔은 이용하지 말고요. 일어나셨나요? 다행입니다. 이 테스트는 근력 측정 테스트로 40세부터 줄어드는 근육, 그러니까 근감소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못 일어나셨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비타민 하우스와 뉴트리션 닥터스 가맹 약국에서 상담받으세요. 트라이40 캠페인과 함께 하세요. 비타민을 먹으라는 얘기네. 못 일어나면 예, 비타민을 먹으라는 얘기고요. 건전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써봤는데 충전돼요.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일반 건전지 넣었더니 쓸 수 있어. 다시.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뚝 떨어져요 밑에. 그래서 요거 서랍 열어가지고 꺼내 쓰는 거예요. 다 쓰면 또 집어넣고 아무렇게나. 아주 편리하다. 좋은 제품이다. 이건 뭐야? 너랑 뽀뽀할래? 제가 생각하는 제팔극장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노래마다 스타일이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락앤롤인데 거기에 뮤지컬, 클래식, 발라드, 재즈, 하드락 뭐 이런 장르들이 뒤섞이면서 제팔극장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늘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건 라이브 연주입니다. 왜냐면 일단 무대가 훨씬 재밌어요. 관객도 있고 다같이 큰 사운드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연주되는 음악을 함께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지 설레이네요. 단독 공연 제8극장의 월동 준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50일, 25일 날 마지막 방송이 그 강당에서 있고 벙커에서는 이 강좌가 있다고 해요. 범죄 심리학자가 본 인간의 본성. 어쩌다 괴물이 되었나. 죄와 벌. 이분 유명한 분인데, 예. 범죄 프로파일러. 지난 2016년 민원녀는 퇴출이 필요한 종편 출연자로 조갑제.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이것은 문재인 국정농단 기도예요. 이영작. 거의 친박이 패족 비슷하게 되고 있지만 다 화려하게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민영삼. 나쁘게 보면은 여자가 너무 나댄다. 아주 그 사투리로 이렇게 해서 좀 비호감일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는 죄송합니다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있죠. 네, 보수 세력이 더 많이 참가했다는? 예. 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제 눈입니다. 유군일 등 문재인 씨가 3학년이라면은 안희정 씨는 한 5학년 진보 좌파도 수준이 높아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11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2017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를 기점으로 종편에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종편 떼찌 프로젝트 1년. 종편의 달라진 점과 아직도 여전한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진 종편 최다 출연 탑5. 1위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2위는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전에도 탑10에 들며 자주 출연한 문제적 패널이었습니다.
아베 보시지 않습니까? 아베 봐서 바로 트럼프한테 가서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외교는요,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대국한테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데자뷰 같은 모습들을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언론 장악 음모라고 이제 어떤 야당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또 똑같은 주장을 민주당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정말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이야기를, 충성심 어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변함없는 충성심을 여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9년 전에 한나라당의 이 정현주 KBS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그 분명히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9년 만에 똑같이 되풀이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벼룩나무나 능수화는 둘 다 사찰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사찰에 왜 심냐면 한 1년 정도 자라다가 껍질 한번 벗겨지면 맨들맨들해지거든요. 그거를 스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세에 때를 한번 딱 벗기고, 이제 번뇌를 벗기고, 드디어 이제 해탈의 경제에 들어섰다. 굳이 벼룩나무를 심으려는 의미가 자신이 나와서 그런 어떤 그 때를 한번 딱 이제 벗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한마디로 보수적 막말 패널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비교적 중립적 인물로 평가되는 노영희 변호사가 세 번째로 많이 출연했는데요. 대해서 10일의 감치 명령을 내린 것인데, 이분은 사실은 10일 맞아도 싸요. 왜냐하면 어제 분명히 지난번에 5일 동안 감치당했던 분에 대한 선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따르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미리 종이를 준비해 갖고 왔어요. 이분은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매우 안 좋았고, 재질이. 또 하나는 감치 재판을 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재판부에 대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그 반성할 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합리적 패널이 탑10 안에 든 것은 종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편은 아직 멀었습니다. 종편의 극우 보수 편향은 여전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MBN이 눈에 띕니다. MBN에 여당 정치인이 19번 출연하는 동안 야당 정치인은 무려 32번 출연했습니다. 방송사별 최다 출연진 탑10을 비교해봐도 MBN만 유일하게 순위 안에 정치인이 한 명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단 한 명의 정치인은 바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것이 실제 국민과 영토까지 다 되려면 1948년 8월 15일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건국이 완성된 게 1948년 8월 15일이에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교수님도 아니신데 건국일을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말로는 종지부를 찍었다는데 이 논란을 시작하셨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주사파니냐고 욕을 듣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MB에 대한 얘기도 다 추정이거든요. 정확하게 보세요. 뭐뭐로 추정됩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저 단순히 적폐 청산을 넘어서 정치 보복의 지경까지 가고 있구나. 그래서 선물이라는 게 받으면 대문대문하지만 안 받으면 섭섭하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로 협치를 하려고 그랬으면 저 같은 야당 원외위원장한테도 하나 짠 거를 하나 보내주셨으면 제가 오늘 또 아까도 나와서 좀 더 문 대통령께 좋은 말씀을 했었을 텐데. 종편 재승인 심사 이후 종편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편 배지 프로젝트를 응원해주신 시민의 힘입니다. 막말과 편파 보도를 일삼는 종편이 퇴출되는 그날까지 민원연은 감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연결된 것이 또 땅이잖아요. 도곡동 땅. 도곡동 땅은 도곡동 땅으로 상징될 뿐 사실은 각하가 자신의 처남과 형 이름으로 쭉 뿌려놓은 전국의 땅을 상징하는 땅이거든요. 도곡동 땅만이 아니라 이게 밝혀지면 김재정 씨 이름으로 돼 있던 많은 땅들 역시 이명박의 땅이었다라고 밝혀질 수 있는 상징적인 땅이라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땅들, 김재정 씨 명의로 돼 있는 땅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 이걸 또 추적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은 누구 겁니까? 쿠키뉴스의 정진용, 이소연 기자 모시겠습니다. 김재정 씨 땅을 언제부터 추적했어요, 여기는? 저희는 한 달? 저분보다 낫네. 이런 신문은 추석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다스에서
김재동 씨가 사망했을 때 다스에서 파악한 김재동 씨 소유로 되어 있는 땅들의 목록이에요. 예. 그 목록을 주진우 기자가 들고 있다가 이제 쿠키하고 같이 해보자고 준 거군요. 특히 그 김재정 재산 목록을 보고 싶다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주진우 기자님이 분홍색 보따리를 들고 오시면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찍어가라고. 찍어가라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땅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분들도 임야 대장이고 뭐 잔뜩 보냈어 또. 아까 이러신문 기자처럼 많이 찾았다 이거죠. 잔뜩 보내가지고 소유권 이전 과정이라든가 뭐 쭉 찾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찍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주진우 기자가 찾지 못한 이런 땅들의 특징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김재동 씨 이름으로만 돼 있는 것을 찾은 거거든요, 지금. 지금까지 확인한 곳이 오런 곳대죠. 네, 네. 다 한 건 아니고 아직은. 네. 네. 확인한 곳이 이런 땅들인데 그 땅들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 들었던 의문이 왜 이런 땅을 샀지였어요. 그 현재 부동산들이 하는 말이 네, 부동산들이 하는 말도 다들 약간 이제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야대장이나 이런 토지대장 띄워봐서 공시지가가 물론 실거래가랑은 다르긴 하지만 살펴보면 막 200원, 400원 이런 땅인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산 땅들이거든요, 대부분. 그죠? 현재도요. 현재도. 네. 근데 현재도 땅값이 안 올랐다는 얘기지. 네, 그렇게 크게 뛴 거는 저희가 그때 보도했던 군위군 땅 정도? 또 발견된 게 뭡니까? 특징이. 약간 개발 제한이 걸린 곳들이 많더라고요. 개발 제한이 걸린 거? 네. 저기 강원 고성군 토성면 땅은 네. 인근에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 그래서 거기는 부동산 주변에 돌아보니까 여기는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좀 군부대 땅.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든가 군부대 옆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개발만 되면 대박이 나는 땅인 거라는 얘기죠. 예, 그쵸, 그쵸. 특히 네. 그 고성군 토성면 땅 같은 경우는 그 바다 바로 옆에 있어서 네. 지금은 2층 이상 건물 아예 지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런 개발 제한이 풀리거나 군부대가 이전이 될 시에는 굉장히 가격이 크게 뛸 거라고 그 부동산 업자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이명박 시장 혹은 이명박 대통령을 거치면서 그런 소유의 땅들이 땅값이 개발이 돼서 확 올라버렸다든가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할 당시에 그 은평구 뉴타운 2지구의 개발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이 한 30년 동안 개발 제한이 묶여 있었는데 아하. 이게 풀렸다는 거죠. 풀었겠지. 네네, 그쵸. 정확히 말하면. 지가 풀었겠지. 예. 근데 알고 보니 그 구역에 그 큰형 이상은 씨를 비롯해서 뭐 누나, 뭐 여동생, 조카 이런 사람들이 개발 제한이 풀리기 전에 땅을 엄청 사놨던 거죠. 그래서 개발 제한이 풀리고 나서 엄청 시세 이익을 보고 이런 시세 차익을 보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대통령 시절은 없어요?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땅들이 지금 가격이 다 안 오른 게 약간 대통령 시절이 뭔가 안 풀어놔서 그랬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2007년도에 다른 언론들에서 많이 이런 걸 보도를 했어요. 김재정 맞아요. 씨 땅을. 그때 한꺼번에 김재정 씨 땅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풀었던 것도 있어요. 저 약간 그런 의혹이 드는 게 또 2008년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전 대통령이 그 군부대 제한 구역을 굉장히 많이 풀었더라고요. 그렇죠. 서울시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이명박 차명 땅에 대한 의혹 이런 거 제기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다지. 근데 2007년에 대선 후보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기사가 쏟아졌어요. 차명 땅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 땅들이 많다. 그러면서 제대로 못 푼 게 아닐까 눈에 띈 게 전형적인 방식인데 대통령 때 해먹은 땅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김재정 씨 소유 명의의 땅 중에는 없을지 몰라도 이상은 씨 명의나 가족 친지의 다른 사람 명의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김재정 씨 땅이 지금은 아닌데 저 군위군 산성면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인근에 가온누리 테마파크라고 그 정부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지정돼서 지금 한 1,000억 원대 정도가 투자돼서 이제 개발 중인 곳이 있는데요. 이명박 시절에 된 네, 거예요? 그게 2008년도에 이제 지정이 돼서 요 근처에 있다 이거죠. 예. 바로 여기는 아니고. 바로 그 인근인데요. 저 땅이 근데 김재정 씨가 2007년도에 알고 보니까 이중 등기가 걸려 있어서 군위군이랑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군위군이 그 땅을 가져가게 됐는데. 아하. 이거를 풀어줬는데 군위군한테만 좋은 일을 한 거네? 말하자면? 예. 하지만 그 땅은
이중등기 때문에 패소해가지고 그 땅으로 인한 이득을 김재동 씨가 가져가지 못했다. 예. 예. 그렇죠. 시도는 있었는데 실패한 시도밖에 지금 못 찾아낸 거 아니에요? 저희가 취재를 해본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더라고요. 군위군 땅이요? 예. 여기는 뛰었겠죠. 바로 옆에 이거 그냥 산이었던 거예요, 산. 네네네. 아무것도 아닌. 근데 바로 옆에 테마파크가 지어졌으니까 땅값이 확 올랐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못 먹었다는 거지. 거의 한 78배 정도 올랐습니다. 78배. 1년 사이, 네. 근데 이 바로 옆에를 개발하는 걸 각하가 재임 시절에 취임 초기에 오케이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군의군하고 싸워가지고 군의군한테 뺏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고소하다. 그게 하지만 그 덕분에 기사거리가 안 된 거 아니야. 이 다른 땅들도 그런 개발 시도, 왜냐면 각하는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쿠션 먹여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양반이라 이 땅 외에도 이상은 씨 명의로 된 땅이라든가 가족 명의로 된 땅 중에 그리고 이들 땅들도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그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재직 중에 땅을 매입을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 구입한 땅 인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네, 그때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땅을 샀는데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그런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이것도 약간 좀 쓸모없는 땅이 네, 됐다. 그쵸, 예. 우리 각하는 돈이 쟁겨 있는 걸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했거나 시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그게 무리했거나 반대가 심했거나 혹은 자기가 더 무리하다가 자기 건 것이 들킬 것 같거나 등등의 이유로 멈추지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 등기부등본 이제 띄워본 결과 옥천군 땅의 경우에는 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전 대통령 이름으로 여전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각하 땅의 특징이에요. 얼마 안 되는 액수로 근저당을 설정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팔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근데 과거 2007년에도 이제 기사가 나고 그러면은 근저당을 사실 해지할 법도 한데 여전히 그게 줄이 안 그어져 있더라고요. 이 땅 김재정 씨 기준으로 생각하면 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면 돼요. 금방.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팔면 되는데 못 팔게 해놓은 거죠. 못 팔게. 혹시 그러면 앞으로 이 기획재팀에서 부동산이나 혹은 각하 관련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까? 나오기 전에 방금 안홍구 청장님이랑 잠깐 말씀 나눴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 김재정 땅뿐만이 아니라 그 친척들이랑 다스까지도 그 사들인 다스 땅도 많거든요. 네, 토지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인근 땅까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응원해 주십시오. 예, 쿠키뉴스의 기획지재팀 두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약사와 함께하는 트라이포티 캠페인. 40cm 높이의 의자에 앉아서 한 발을 듭니다. 그대로 일어나 주세요. 저런 기능성 단백질이 필요하시군요. 40대 이후부터는 근력 관리가 필수.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필수 영양소 단백질. 약사와 상담하세요. 근감소증 예방 캠페인 트라이포티는 비타민 하우스와 뉴트리션 닥터스가 함께합니다. 나라 예산 네트워크 아시죠? 최순실 예산 찾아내신 분 정창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참여연대 김용원 간사님 모시겠습니다. 2008년에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차명 계좌를 찾아냈죠. 4조가 넘어요. 그 돈은 생각해보면 삼성의 비자금이 거의 틀림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되냐면 그 계좌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삼성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4조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4조가 있었단 말이야, 이미. 제가 보기엔 비자금 같은데, 당시 검찰과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걸, 합법적인 재산으로 만들어줬어요. 숨어있던 돈을. 그러면서,
그 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도 안 매겼죠. 그 금융위, 이명박 시대의 금융위입니다. 그 금융위가 아직도 그대로 금융위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은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바뀌지 않은 이명박 박근혜 더슬러서 이명박 시절부터의 인사들이 곳곳에 남아 있거든요. 예산도 그럴지도 모른다. 예산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올해 참 깝깝한 게 예산이라는 게 1월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지고 12월에 딱 통과가 되는 건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이 대통령 선거 중간에 딱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이게 준비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시간도 없이 그렇죠. 고스란히 안고 가게 되는 상황이 돼서 금융위가 여전히 삼성을 디펜스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2008년에 그렇게 다 털어준 금융위가 여전히 금융위의 인적 구성하고 똑같거든요. 예, 비슷한 게 하나 또 있어요. 네. 국세청이 이번에 개혁 TF를 만들었는데 네. 약간 비공개이긴 한데 거기에 위원들이 상당수가 과거에 있던 위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시절에 세무조사 이런 걸 한번 조사해보자 그랬더니 그러면 참여정부나 국민정부 때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이상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시스템은 특히 이명박의 시스템. 특히 이명박은 돈 되는 곳에 구석구석에 자기 사람을 박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교체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직 살아남아 있다. 많은 구석에. 그러면, 예산은 그렇지 않을까. 나라 돈을 빼먹으려면 시스템적으로 빼먹어야 되니까. 예산은 혹시 이명박포 예산, 혹은 그게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신 거예요. 또 안 시켰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안 시켰는데 하는 거잖아요. 네. 각하 예산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각하표 예산. 자, 이거 뭡니까? 제가 갖고 나온 건 이제 자원외교 얘기인데요. 네. 이게 보시면 이제 자원공기업 부채 현황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세 개예요. 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이제 2007년 보시면 이제 12.8조죠, 부채가. 네. 근데 딱 5년 만에 딱 40조가 됩니다. 40조. 그리고 지금 이제 2016년 기준으로 이제 4조 정도 더 늘어서 이제 56조가 된 상태고요. 회수율 0.1%. 네, 네. 0.1%. 광물자원공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뭐 하느냐면 이제 자원을 막 개발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막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그거를 쓰자 이런 거예요. 경제성은 없어도. 근데 여기가 사실은 되게 사업을 작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엄청나게 사업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광물자원공사 사업이 2개가 있는 게 28억 달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광물자원공사 전체 사업의 70%가 넘어요. 이 2개가. 요거 2개가. 네, 이 2개가. 13억하고 15억하고 70%가 넘는다. 요 2개 들어간 돈이. 사실 이 2개를 빼면 광물자원공사는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데 회수율이 각각 하나는 2%, 하나는 12%. 네. 네. 근데 지금 유일하게 광물자원공사가 자기가 이제 사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본래어 사업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은 지분 10%, 20% 정도만 참여하는 건데 본래어만 유일하게 74%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네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심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한창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2015년에 이제 국조도 하고 이렇게 막 많이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정도 사업 이제 크기면은 매년 이 사업을 평가를 합니다. 이게 앞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근데 2015년에는 평가해보니까 마이너스 3억이었어요. 마이너스 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되죠. 그러니까 계속하면 마이너스 3천억이다. 근데 이제 2016년에 평가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8억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천억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1년 만에 5천억이 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근데 2017년 올해죠. 올해 평가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1.6억 달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사업이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본래 처음 들어간 게 2008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업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1년 단위로 경제성 평가가 5천억씩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근거로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가 회계가 불투명해서 미국 기업이 떠났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가서 그걸로 꼬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뀌는데 이 돈의 예상 적자폭 계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돈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멕시코, 볼레오 이 뒤에 누군가가 돈을 쭉쭉 먹고 있다라고 의심된다.
볼레오 같은 경우가 이제 구리를 캐는 강산이에요. 기본적으로. 구리를 캐는 강산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의 광물자원공사 대주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구리를 계속 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2031년이면 돌려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무한정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럼 31년 동안 계속 손해만 보다가 돌려준다? 네.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 이게 이 정도 훌륭한데? 되면은 매년 이제 계산을 해요. 이거 뭐 예를 들면 지금 17년인데 18년에 얼마를 벌고 19년에 얼마를 벌고 계산한 그 자료가 있는데 보면 이제 매해 한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정도죠. 100억 정도를 막 벌다가 갑자기 2030년 되니까 1억 달러를 벌어요. 그리고 2031년에도 1억 달러를 벌고. 이제 31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구조인 거죠. 제가 오랜 세월 각하를 추적하다가 깨달은 바인데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사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돈을 벌지 못하는데도 계속 예산을 꽂고 있는 거예요. 자원광물공사가 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매년 5천억씩 더 그 손실이 늘어날 전망인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빨대를 아주 튼튼하게 꽂아놓은 거죠. 지금이라도 어쨌든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예산을 좀 꼼꼼히 따져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돈은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좀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는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멕시코로 가야 됩니다, 사실. 이 회사를 다 털어서 장악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다 장악해야 되는 건데 미국도 그거 해보려다가 안 돼서 떠난 거예요. 볼레오에 원래 있던 기업이 이제 바하 마이닝이라는 데인데요. 거기가 이제 캐나다 기업입니다, 사실은. 네. 캐나다 기업이고, 이제 캐나다 기업이 원래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지분을 한 10%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원래 2008년에는. 근데 2012년에 그 바하 마이닝이란 캐나다 회사가 이제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인수를 한 거거든요, 공사가, 사실은. 또 캐나다네. 캐나다에서 각하가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최순실 사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만약에 사적으로 취득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산하기관이나 해외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산이 안 돼 있어요.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따지려고 해도 뭐 자료가 있어야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최순실 예산 중에 왜 해외문화홍보원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예. 1년에 3천억을 쓰는 기관인데 저희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결산지를 내놔라. 10번을 넘게 했는데 결론은 실토하는 것이 저희 한 번도 결산 자료를 모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투자되고 있는 돈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레오가 광물공사잖아요. 그 광물공사 예산 보시면 이제 11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지금 이제 내년 예산을 심사하니까. 근데 이제 아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볼레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한 1,0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태예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지금 117억만 올려달라고 하면 좀 뭐가 안 맞잖아요, 사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광물자원공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줄 수 있는 돈이. 네. 2조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네. 지금 그게 1조 9천 뭐 800 몇 억까지 찬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어. 더 줄 수 있는 건 117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이제 광물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이러면 돈을 더 못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 발의가 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자본금을 2조에서 4조로 늘리는. 야, 이거 누가 발의했어요? 누가 발의한 건가요, 진짜? 네, 여당이시고요. 네. 네. 지역구와 문제가 좀 있고. 지역구에 좀 문제가 있어?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네. 산자위에서 이제 자원외교를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네. 그 이제 광물자원공사 사장이셨던 분이랑 석유공사 사장이셨던 분이 두 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검찰에 둘 다 이제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했는데 현재 2심까지 무죄예요. 네. 무죄의 요지는 뭐냐? 경영상 판단이다. 투자 실패했다는 거죠. 일부러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투자했는데 뭐 실패할 수도 있지 않냐 사업이 이런 요지죠. 말하자면. 이제 6월 말에 제가 이제 유일하게 사실 자원외교에 대한 보고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6월 말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내고 기사화는 아무도 안 냈고요. 네. 근데 두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냐면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랑 석유공사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네. 당사자들만 찾아왔네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볼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정말 물어봤어요, 제가. 뭐 없냐고, 솔직히. 진짜. 그러니까 털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들도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로 극소수만 했다는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장님들은 진실을 알고 계시겠죠, 사실. 원래 석유공사 사장님도 예를 들어 차경환 당시 장관이 하라고 해서 했다 투자 이런 말을
했다가 뒤집죠. 검찰에 가서 자기가 즉시 판단한 거라고. 잡아야 돼. 아직도 빨아먹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산에. 광물공사 같은 경우는 31년까지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문제가 끝나고 나서 복구 비용도 우리가 내야 된답니다. 아, 복구 비용이요? 멕시코 정부에다가 이제 환경을 감안해서 복구를 해서 줘야 돼요, 광산을. 손해는 국가가 다 입은 거고요. 이익은 그럼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갔겠어. 아, 꼭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다 쓰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 말하기 힘들잖아. 그냥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물어봐요. 거기 다 상징적인 말이니까 다 쓰는 누구 겁니까? 각하를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이대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리가 보이질 않았다고 이렇게 탕! 저기 아빠 총구를 백발백중이지. 가자 보여줄게.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괜찮아요, 아빠. 스스로 만들어가는 웹 내 사이트는 여기 L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가능해 바로 여기 어렵지 않지 웹 디자인 웹 내가 만드는 반응형 웹사이트 쇼핑의 글로벌 버전까지 아이맵에서 아이맵. 자, 환경운동연합의 신재현 간사님입니다. 자, 환경 쪽에서 차든 해먹은 건가요? 예산이 세고 있는? 저는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빼먹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어딘가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강 복원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환경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점이라기보다 사실은 저는, MB를 굉장히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온 10년이었는데, 4대강 사업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각하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재테크를 하는 그런 것과는 또 뭐 무관하든 혹은 별도건 그분의 진정성이 나름 있는 사업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진정성이 나름 있는 그 진정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드라마화도 됐었죠. 한강에 제방공사를 하고 댐을 만들고 그 인근에 이제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한강종합개발 사업을 본인이 추진하고 그걸 통해서 성공한 CEO가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죠? 제가 그분을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청계천 개발로 엄청나게 성공한 정치인이 되죠. 이제 이분은 이런 식으로 성공해온 일이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제일 잘하고 제일 잘하는 말씀 중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주로 얘기하시잖아요. 해놓으면 좋아한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저는 그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얻은 결론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있겠죠. 어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해먹을 수 있었더라. 이제 그건 아마 베이스에 깔려 있겠죠. 베이스에 깔려 숨 쉬듯이. 숨 쉬듯이. 또 하나 이제 뼈 아픈 거는 그 2008년 당시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한 곳에 작은 MB가 있었다. 우리 집 앞에도 청계천이 있었으면, 우리 집 앞에도 여의도 공원이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이제 또 발현돼서 나온 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었죠. 우리 송채경 기자님이랑 같이 싸웠었던.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배경들과 또 하나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괴물이 탄생했고, 그로 인한 조직과 예산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 국민의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의 정부로 넘어가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90년대 후반부터 댐 건설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2000년에는 환경의 날에 대통령께서 직접 동강댐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었죠. 댐 시대를 끝내자고. 근데 이렇게 댐 시대가 끝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댐을 더 지을 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댐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농업용수, 다목적용수, 뭐 발전용 댐, 기자님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17,000개가 넘습니다. 크고 작은 댐이? 네.
아주 작은 한 2, 3m짜리 댐은 34,000개가 넘습니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댐을 더 지을 곳이 없어서 댐 정책이 끝나다시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어받았던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보면 당시에 건설교통부가 댐과 제방 위주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물을 관리하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짤 때 이제 더 이상 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다양한 비구조적인 대책, 이를테면 홍수가 나면 이 홍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뭐 이런 류의 대책들, 홍수터를 만들어서 여기는 홍수가 좀 나게 하자, 이런 류의 대책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대책을 통해서 2007년 댐 장기 기본 계획에서는 신규 댐 건설지를 예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원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네, 그런 거죠. 저렇게 이제 정상적인 기존의 댐 건설 정책들이 정리되는 와중에 사실은 약간의 실책이 혹은 한계가 2006년에 있었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기본법이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부, 지금의 국토부와 환경부가 주로는 국토부가 댐을 짓고 다니고 수질이 엉망이 되면 환경부가 쫓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일방적으로 갈 게 아니라 잘 조율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법이 당시에 이제 2006년이었나 지방선거가? 2006년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게 되죠. 이때 남은 게 국토부 중앙부처에 있는 수자원국의 300명. 수자원이라는 건 물을 가둬야 자원이 됩니다. 물을 가둬서 이걸 이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수자원국의 중앙부처 300명 그리고 정규직 4,500명에 달하는 수자원공사,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눈만 뜨면 어디에 댐을 지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끝나면서 이 조직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던 시기에 이 한강종합개발과 청계천 사업으로 자신의 성공 가변도를 달려온 그분과 시너지를 내면서 스케일상으로 혹은 속도로 어마어마한 괴물 사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배경 이해했어요. 예. 그래도 각하 이명박이 안 했으면 그렇게 못했어요. 물론입니다. 예. 네,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지난 10년 정도 예산을 살펴보시면 2007년과 8년은 이제 참여정부 예산이에요. 2008년은 MB 정부지만 그래도 그 전년도에 이제 사업을 거의 승계해서 오기 때문에 두 개가 참여정부 사업인데 한 1조 6천억 정도죠. 여기서 확진해요. 네, 이제 2009년부터 본격 MB 예산이 되면서 쭉 점프를 해서 한 2조 3천억까지 갔다가 5조를 넘어서 저 시기가 이제 4대강이 한참 굴러가는, 현장에서 사업이 집행되는 시기죠. 끝나고 나서 점차 예산이 줄어들어서 2017년이 되면 참여정부 당시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요때 다 해먹었네, 요때. 그쵸. 예. 요 각하 이명박이 딱 있는 요 시점 요때 다 해먹었네. 그쵸. 이건 국토부 예산이고 또 그거 외에 수자원공사 8조, 환경부 4조, 그리고 농림부 2조 이 예산들이 더 존재하고 있죠. 예. 그래서 2017년, 18년 예산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과 비슷한데 규모로는 비슷한데 내용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시면 댐 예산이 2007년에는 한 2,400억대 규모고 2018년 정부안 국회 거치면 조금 깎이거나 하겠죠. 한 9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댐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줄고? 박근혜 정부 때도 줄었어요. 1,300억밖에 안 되죠. 더 지을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천 관리 예산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어요. 저기 그 표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1조 2,500억 정도에서 1조 4,7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저 하천관리 예산 중에 2007년과 2008년 참여정부에는 없었던 예산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었던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했던 4대강 사업의 빚을 8조 원의 빚을 지게 된 수자원공사의 빚 원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예산 3,15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보 16개를 관리하는 예산 1,400억이 들어가 있죠. 그 빚 갚는 데 돈 쓰고 그다음에 4대강 보호 관리하는 데 돈 쓰고 아직도 4대강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각하가 남긴
유산이죠. 유산이고 상처고 4대강 관련자들이 아직도 먹고 살고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 보가 존재하는 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죠. 해마다. 보 관리를 하려면 누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회사가. 이 돈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4대강 지을 때부터 쭉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4,500억을 제외하고 나면 실상 이제 수자원공사에 남는 예산이 한 1조 2천억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말인즉슨 참여정부에 비해서도 3분의 2밖에 안 되는 정도의 예산 규모고 이 1조 2천억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뭐냐 하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중복사업이라고 지적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해마다 8천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영주댐 근처에 이제 하천 막 뒤집는 그런 사진들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 예산이 거기서 나오고 이제 이렇게 사실상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니까 이분들이 또 이제 4대강 사업만큼 이렇게 대단한 스케일로 뭔가를 기획할 리더는 모시지 못했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댐 희망지 신청제. 네, 그렇습니다. 되게 제목이 따뜻하죠. 희망지 신청제. 댐 희망지 신청제는 이제 뭐냐면 국가 차원으로 더 댐을 지을 곳이 없어지니까 너희가 댐을 짓고 싶은 곳들이 있으면 올려라. 국비로 지어주겠다. 이제 이런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22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어요. 이 중에 여기 그 파파이스 단골 손님이신 홍준표 대표 식수댐 공약이 여기에 연결돼 있는데 22개 중에 14개를 경남도가 신청을 했고 이 중에 최종은 지금 현재까지는 1개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여러 검토랑 그 서류 심사를 통해서 6개 댐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도 이 6개 댐을 심사하는 회의에 다녀왔는데 이 댐이 어떤 댐이냐면 한 개 한 300억에서 800억 정도 되는 댐인데 대부분은 이제 면 단위에서 주민들 한 200~300가구 사는 많으면 200~300가구 사는 동네에 1년 내내 풍족하게 흐르는 물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고 그런 사업을 누가 하고 돌아다니냐 아까 말씀드렸던 수자원공사가 이 전체 사업 기획 그리고 이게 막 그 수문학적인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비하하긴 좀 그렇지만 지자체가 이걸 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이 22곳을 다 컨설팅을 해주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너네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회를 몇 번 해서 오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통과시켜서 댐 사업을 해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수자원공사가 먹겠어요? 그 공사를 할 업체가 있죠. 업체가 네, 당연히 그렇죠. 언제나 또 토목공사를 하면 주로 현장에 떨어진 돈이 한 30%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사이에 누가 이제 70을 빼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도로계획과 캐비넷을 열면 전 국토를 도로로 만들고도 남을 도로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조직의 이름이 도로계획과라서 그래요. 이 과 이름을 도로관리과로 바꿔주면 관리만 합니다. 수자원을 만드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엄청난 리더와 기형적인 사업을 만들었고 그 유산이 혹은 제2의 제3의 4대강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느끼는 거고요. 각하 예산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중에 정창 소장님이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작년에 650억을 깎았죠. 너무 작아요. 소소해서. 그래도 그거 하는 분이 소장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4대강 복원 예산으로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부 직원들이 다니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막 얘기하기 되게 바빠요. 스케일이 되게 작아가지고 5천억이든 1조든 해마다 1,500억씩 계속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발표했을 때 환경에 관심 많은 국민과 언론들은 상시 개방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정책 감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죠. 물관리 통합.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바닥에 선수들끼리 난리가 난 건 물관리 일원화였어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 대선에 각 후보들한테도 물관리 일원화를 제안했었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환경부로 통합을 한번 제안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면 얘가 참 꿈 같은 소리 하네. 되도 않을 거를.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런
국토부에서 혹은 수장공사에서 이렇게 공사로 다 해먹었단 말이에요. 조 단위로. 근데 환경부로 통합하면 그걸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인식이 국토부가 열심히 이제 지르고 다니면 환경부는 약간 그 밑에 있는 청소 용역업체 같은 분위기인데 어떤 리더가 과연 국토부를 환경부 밑에 갖다 넣겠냐. 에이, 신재현 저거 헛소리 한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5월 22일 날 저 발표를 하고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죠. 저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러면서도 제2의 제3의 4대강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폐부를 찌른 정책이었고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조직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까 도로계획과 얘기처럼 굉장히 중요한 각하 예산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막고 있어요. 저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취임한 다음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장공사 그 최고위 간부가 찾아왔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저희 연구소까지. 왜 왔냐고 봤더니 제가 한 4년 전쯤에 그 김은경 장관님이랑 같이 수장공사 상수도 민영화가 경제적이었느냐 이제 그걸 조사를 하는 연구를 했거든요. 안 하는 게 낫다가 결론이었거든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낫다.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장관님한테 가서 여쭤볼 수는 없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간을 보려고 온 것 같아요. 수장공사 어떻게 될까 운명이 앞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점잖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연구원 중에 한 명이 흥분해가지고 당신들이 하고 이제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 해먹은 거 아니냐 이제 연구원이 당신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해먹은 거 아니냐? 어디 여기 와가지고 또 해먹으려고 이런 거.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이제 가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당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 물 관리 일원화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죠.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논리는 뭔가요? 그쪽에서? 지난 대선 때 사실은 홍준표 후보까지 5명이 다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근데 네. 그 이유가 대부분 다 국토부로 일원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일원화라고는 안 쓰고 그냥 다 공약자를 집에다가 물관리 일원화라고만 쓴 거예요. 환경부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에 이제 물관리 기본법도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만 7명이 발의를 했어요. 그 정도로 환경부로 가는 걸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아이디어였던 건데 반전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땅 터지고 나니까 물관리 일원화들이 찬성했었잖아라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국토부로 가는 거 얘기한 거였어.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이걸 막고 있고 MB표 예산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그중에 이 예산은 누구 거야?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식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다 결국은 이 예산은 누구 겁니까? 혹은 이 땅이 누구 겁니까? 이 돈은 누구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의 핵심적인 상식적인 거예요. 다 쓴 누구 겁니까? 계속 물어야 돼. 각하 갈 때까지. 그래서 아마도 그 돈의 대부분이 이 토건 쪽에 아마 관련이 돼 있겠죠. 각하 전공 분야니까요. 이번 2018년 예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SOC 예산 감축이에요. 네. 거의 거품 물고 지금 막 흥분해 있거든요. 이 토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15%나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3조를 줄였어요. 우리 안철수 대표도 지금 SOC가 줄었다고. 그분은 좀 이상하게 호남 가서는 호남 소외론 얘기하고 경남 가서는 경남 소외론 얘기하고 그래서 소외 안 된 곳이 어딘지 제가 좀 궁금이 되는데 본인이 소외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15% 감축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정부 수립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과감하게 뭘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자기 광을 잘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광을 잘 못 팔고 있는데, 혁신적인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구석구석에서. 예를 들어서, 일하는 시간 확 줄이자고 하잖아요. 이런 거 말해본 적 없거든요. 노무현 정부도 이런 걸 과감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뭐 말만 하면 지랄했으니까, 그때는. 응? 지금 구석구석에서 과감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이런 거 같은 거.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거거든요. 환경부로 통합하는 거. 환경운동연합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그죠?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란 것 같네, 얼굴이. 그 의미가 뭔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대단히 혁신적인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이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매년 4년째 문제 있는 사업들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토론까지 해요? 예산만 해도 골치 아픈데 토론까지? 그래도 많이 분위기가 바뀐 게 지난번 국회 때까지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뭐 사람들 그냥 귓전으로 이제 스쳐버렸는데 올해부터는 소장님이 최순실 예산도 찾아내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저한테 5회 연속 특강도 듣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가 바뀌었어요. 중요한 분이 되셨어요. 자, 이 행사는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런 분들이 최순실 예산 찾아낸 거고요. 이명박 예산도 살아있다라고 찾아내는 것이고, 사실은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다 덜어내야 돼, 다. 작은 최순실들, 작은 이명박들을. 네, 작은 이명박들 다 싸놨거든요, 다. 또 즐겁게 다시 누울 겁니까? 계속 묻고, 그 질문에 호기심을 느끼거나, 압박을 느끼거나, 혹은 동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언론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봐요. 일요신문, 추석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쿠키뉴스로 한 달 냈대잖아요. 네? 그렇게 다 같이 찾아보자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